자, 청산별곡입니다. 역시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의 특징 332조의 삼음보 이런 특징이 있고요. 후렴구, 여음구, 분연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음구는 없어요. 사실 사실 이제 이 얄리얄리를 여음구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여음구이자 후렴구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하네요. 주제는 이제 들어가서 보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러리 사러리 라따 이렇게 보자는 거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32조로 본다. 사러리 사러리 라따 정산에 사러리 라따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라따 이렇게 보면 332조의 삼음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에 사러리 라따 이 리라시 발음이 잘 안되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라따요. 그러면 이 사러리 라따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걸 AABA 구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 A, B, A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살얼이랐다는 사실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돼요.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살고 싶다,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고려 시대에 지어진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정확하지가 않아. 그때 이걸 어떤 의미로 썼는지가.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모두 이제 가능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하나의 해석으로 아마 가르칠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을 할 때 보면 이게 해석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청산을 지향점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청산이 별로 안 좋아. 읽어보시면 아마 알 텐데. 그러니까 청산 내가 볼 때는 이 청산이 지향하는 공간이었는데 가봤더니 별로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은 그래. 그런 해석도 있어. 그게 하나의 썰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기를 열심히 외우시는 게 시험을 잘 보는 길이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작품들은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해석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다양한 해석이 인정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해석으로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죠. 그래서 내지 않는다. 자, 보편적인 해석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청산,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왜냐면 청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근데 이 머루 다래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음식, 이제 과일 이런 거죠. 근데 이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주는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박주산채, 단사표음, 단표노랑 써놨죠. 세 가지가 이제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좀 아셔야 되고요. 얄리얄리 얄랑충 얄라리얄라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당연하죠. 이거 후렴구니까. 그 다음에 경쾌한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이게 사실 시의 내용 자체는 별로 경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후렴구가 경쾌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암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상수시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 새를 불렀으니까 무조건 청자예요. 그죠? 불렀잖아.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자, 새 보고 울어라 새야 울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널라와 시름한 나도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해석이 안 나와 있고 제가 해석을 써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을 쓰셔야 합니다. 널라와 시름한 너보다 시름 걱정이죠. 한 많은 이런 뜻이죠.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걱정이 많아서 자고 일어나서 우니까 너도 울어. 이 말은 너도 걱정 많잖아. 너도 울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가 우는 이유와 나가 우는 이유가 같다는 거죠. 바로 시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도 시름이 많아 울고 새도 시름이 많아서 우니까 나의 정서와 새의 정서가 동일하죠. 그럼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다면 감정이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정이입이 쓰였고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근데 여러분 이 새가 위에 나와 있는 새랑 좀 다른 새일 수도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날아다니는 그 새로 보기도 하지만 이 새는 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걸 가던 밭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고려시대 쓰인 시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설들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확실한 건 이 물은 이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해요. 물 아래가 속세를 의미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물 아래에 있는 가던 새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던 새를 보는 행위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이거 물론 화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다양한 건데 어쨌든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의 화자를 세 가지로 보거든요. 유랑민일 것이다. 화자가 지식인일 것이다. 또는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이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이런 흐름에 맞춰 살아가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흐름에 맞추지 않고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맞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식인은 그냥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자 했던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랑민으로 보면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식인은 벗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벗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뜻을 함께 했던,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자 했던 그런 어떤 뜻을 함께 했던 벗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인 경우는 이제 가던 새를 임으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인데 이 익묻은 장글란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끼 묻은 쟁기, 유랑민일 때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유랑민이면 이 장글란이 이끼 묻은 쟁기일 것이다. 지식인이라면 그래서 녹슨 병기가 뭐냐면 싸울 때 쓰는 거, 병장기라고 하죠. 보통 뭐 창이나 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병기를 들고 있느냐, 지식인이 바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자 했던 그런 혁명 뭐 이런 그런 지식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녹슨 병기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인일 경우에는 녹슨 은장도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 자, 화자에 따라서 지금 가던 새와 익묻은 장글란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넘어갑니다. 일인공 결인공하여 해석을 써두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으란 디네와 숀디어, 낮은 지내왔는데, 낮 알죠? 낮, 해 떠 있는 거, 낮, 대낮. 낮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는, 자 여러분 요거는 써드릴게요. 오리도 가리도, 올이도 갈이도, 이가 뭐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올이도 갈이도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야, 이런 뜻이에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낚시도 하고 뭐 자연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지내왔어.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어. 그래서 고독해, 외로워, 이런 말이에요. 밤은 또 어찌하리요, 고독과 외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어조와 태도는 체념적이다. 체념적 태도, 체념적 어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해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정서가 드러났죠. 어디라 던지던 돌인가,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마치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돌이 날라오는 거야. 어디선가 슝슝 날라와 뭐 돌이. 근데 어디로 날아가는 건지, 어디로 던진 돌인지, 누구를 맞히려고 하는 돌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막 돌이 휙휙 날아오는 겁니다. 미리도 괴리도 없이, 이것도 똑같은데, 미리도, 미워할 이도. 괴다 알아요? 괴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옛날에는 괴다라고 했어요. 사랑할 이도.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던지는 돌인지도 모르는데 돌이 막 날아오죠. 그 돌을 맞고 울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피하면 되잖아. 도망가면 되잖아. 막으면 되잖아. 그죠? 왜 그러지 않아요? 체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돌을 운명적 고난, 운명적 아픔이라고 써놨잖아. 왜 이걸 운명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피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조금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서양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 운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 뭐 이런 영웅들이 많아요. 뭐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근데 동양 쪽은 운명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 순응적 태도,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 부분을 보면, 자, 작품의 짜임이 있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현실을 벗어난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산을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현실을 벗어난 공간.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월적이라고 그래요. 현실을 벗어났다. 초월적이다. 초월적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것도 100%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답은 아니야. 하나로 정해져 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다양한 해석. 그냥 청산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산. 그러면 초월적 공간은 아니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지. 그 다음에 이연. 뭐 이건 맞습니다. 뭐 괴로움과 비애, 매련, 고독감과 괴로움, 뭐 맞죠? 삶의 고뇌에 대한 운명적 체념 맞죠?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유견을 보면 현실을 벗어난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지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이게 틀렸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별곡은 청산별곡의 구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승전결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대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칭은 뭐겠어요? 청산에 살고 싶어 1, 2, 3, 4. 그 다음에 바다에 살고 싶어 5, 6, 7, 8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오연이 그게 아니야. 이거죠. 이게 오연이죠. 얘가 육연이란 말이야. 그럼 대칭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그 구전되던 노래란 말이죠. 고려가요니까. 구전 과정에서 아마 어떤 멍청이 하나가 이걸 바꿔서 전달했을 것이다. 육연과 오연의 순서가 구전 과정에서 뒤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요 오연이랑 요 육연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에 살고 싶어 1, 2, 3, 4. 그다음에 바다에 살고 싶어 5, 6, 7, 8.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그냥 대칭으로 본다. 네. 됐나요? 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기승전결, 이건 뭐냐면 얘랑 똑같은데요. 처음에 청산에 살고 싶었어요. 갔는데 별로야. 거기도 청산이 괜찮은 줄 알고 갔단 말이야. 근데 청산도 별로인 거야. 새도 쳐 울죠. 갔더니 물 아래 가던 후회하고 있죠. 지금 속세에 대한 미련 갖고 있죠. 밤에 외롭죠. 돌 날라오죠. 별로야. 그래서 바다에 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승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벗어난 또 다른 공간, 바다를 지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청산을 지향했다가 갔는데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닌 거야. 생각했던 공간이 아닌 거죠.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바다에 살고 싶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보면 기승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보통 학교에서는 둘 다 가르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대칭 구조로 가르치는 게 더 많아요. 기승전결보다. 예, 대칭 구조로 가르치는 게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청산에 살고 싶다 했다가 돌 맞고 막 하죠. 그 다음에 바다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대칭으로 보면 이 돌이 날라오는 건 산이 아니라 바다죠. 그죠? 바다에 살을 했다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순서가. 그지? 그래서 대칭 구조로 본다면 그 돌은 바다에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바다에 살얼이었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얼이었다. 자, 그럼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고 그렇다면 청산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대응은 반대가 아니에요. 짝짓기야. 대응이라는 건 짝짓기입니다. 여러분, 젓가락 이런 뭐예요? 숟가락이죠. 그죠? 기린 이런 목이잖아. 코끼리 이러면 코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짝짓는 것을 대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살얼이었다. 위에 뭐가 있었냐? 청산에 살얼이었다가 있었고 얘랑 얘가 대응된다. 유사하다는 거. 짝짓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루다레가 소박한 음식이었잖아. 여기서는 남아자기 구조개가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박주단체, 단사표음, 단표문항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서로 대응된다는 거. 가다가 들어라. 듣노라. 뭘 들어?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는 부엌인데 왜 따로 떨어진 부엌이라 그래요? 그냥 부엌이에요. 부엌. 요새는 부엌이 집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부엌이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을 나가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실내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실외의 느낌이었다고. 신발 신고 가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봤는데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약간 그 중간 단계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집 바깥에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집 바깥에 있진 않은데 신발을 신고 가요. 예,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너네한테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 약간 화장실 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처럼 바닥에 이런 장판이나 이런 게 안 깔려 있고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예, 시멘트 바닥이고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덕선이네 사는 집 보셨나요? 그게 이제 구조는 조금 다른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엌은 실내의 느낌이 아닌 거지. 실외의 느낌이야. 보일러도 안 되고.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부엌이 아예 따로 있어서 따로 실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만 아시면 돼요. 사삼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인데 이 사슴이를 또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사슴이로 해석을 하세요. 사슴 알죠?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사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인데 여러분 사슴이 장대에 어떻게 올라가요? 또 사슴이 어떻게 해금을 켭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예? 현실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좀 좋은 일, 환상적인 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다가 배부른 독에, 이 독은 장독이죠. 항아리죠, 항아리. 그래서 배부른 독이니까 항아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배가 불룩 튀어나오게 생겼죠. 배부른 항아리에 설진 강술을 비조라. 강술, 요게 이제 강술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요 을이 목적격 조사고 강술, 술이야 술. 알코올이지. 알코올이 뭐냐? 알코올. 아무튼 죄송합니다. 강술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니까 여러분 술이 나오면 뭐라 그러죠? 술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술이 나오면 현실의 아픔을 잊기 위한 거던가 아니면 뭐죠? 즐거움이죠. 즐기는 거. 유흥, 풍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시대에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놀려고 마시거나. 그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놀려고 마시거나 풍류를 즐기려고 마시거나 아니면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시거나. 여기서는 이제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것이죠. 설진강수를 빚는다. 조롱꽃 누르기 매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해석은 일단 이거예요. 조롱꽃 누르기 매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요, 이런 뜻이고요. 누룩이 뭐냐면 술을 빚을 때 발효시키는 걸, 그 술의 원재료, 예, 술의 원재료, 여기다가 이제 이걸 발효시켜 가지고 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그 누룩인데, 그 누룩을 어떻게 만들냐면 조롱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꽃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뭐 인삼주라든가.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 때는 할아버지 댁 가면, 내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댁에 가면 술을 담가놔요. 술을 인삼주, 대추주 뭐 이런 거, 항상 그 집에 술을 담가가지고 몇십 년씩 묵히는 그 술들이 있다고. 집에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마다 깐단 말이에요. 예. 뭐 아무튼 그랬어요. 예. 집에서 이제 이렇게 술을 담그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롱꽃으로 누룩을 만들어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그 냄새가 맵다 이거야. 그 냄새가, 이해돼요? 조롱꽃 누룩의 냄새가 매워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술이 땡기는 거야. 이거 냄새가 나를 붙잡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냐면, 사실은 주체가 나죠. 자, 써줄게. 사실은 주체가 나예요. 주체는 나고 객체가 누룩이야. 조롱꽃 누룩이야. 근데 이걸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내가 저 누룩을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이걸 바꿔서 객체인 누룩을 주체인 것처럼, 누룩이 그리고 주체인 나를 객체인 것처럼, 누룩이 나를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 주객전도도 좀 가끔 나와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꼭 필기하시고, 외워두시고 알아두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연물의 감정을 투영하여, 이게 이제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감정이입을 떠올려 주세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죠? 감정이입 사용해서 화자의 심정, 그 울어라 울어라 새어에 있었죠. 명랑한 어감의 후렴구를 사용하여, 맞죠? 이거 얄리얄리얄랑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운율감 부각 맞고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뭐 있었지? 동일한 구절 반복, 뭐 있었죠? 뭐 사러리 났다, 요것도 동일한 구절 반복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청유형의 종결음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청유형의 종결음이 뭐죠? 뭐뭐자, 뭐뭐하자, 이런 거죠. 뭐뭐자 또는 뭐뭐합시다, 뭐 이런 겁니다. 뭐뭐자나 뭐뭐합시다. 그럼 화자의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뭐뭐하자, 하자가 없어요. 일단 하자가, 뭐 리라따 같은 경우는 하자는 아닙니다. 하겠다 정도, 하리라 뭐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유형이니까 뭐뭐 하자, 너도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입니다. 그리고 사실 청유형의 종결어미를 쓰는데 화자의 다짐이 강조되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청유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거거든요. 너도 이거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화자의 다짐을 강조한다. 좀 잘 안 맞죠. 4번이 틀린 것 같고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어찌하리요, 이런 거예요. 또 어찌하리요, 뭐 있었냐 아까, 이런 거 어찌하리요, 이런 거 서리적 표현입니다. 또 있을걸, 여기도 있죠. 또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어찌하리요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번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1번을 딱 보니까 맞네요. 물 아래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음. 맞잖아요. 그죠? 기억.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 물 아래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죠.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2, 3, 4, 5를 안 봐도 1번이 확실히 맞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밤이 낮에 느낀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는 시간 아니죠. 밤이 오히려 더 괴롭다 그랬죠. 돌을 던졌던 과거의 잘못 반성 헛소리고요. 현실로부터 벗어나 해금을 들으며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꾸고 있다. 그거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그냥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환상적인 일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 그 다음에 현실로부터 벗어나도 이미 벗어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청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독한 현실 속에도 조롱꽃과 같은 희망이 생겨나길. 조롱꽃이 여기서 희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조롱꽃은 여기서 이제 술을 만드는 재료고요. 술은 여기서 강술이죠. 강술은 시름을 잊기 위한 그런 소재이지 뭐 희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 A와 보기의 B인데 뭐 A는 청산이겠지 뭐. 보기의 B도 청산이니까. A와 B를 비교해라. 자,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하리라. 여기서 이 절로라는 말은 뭐냐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산도 절로 있는 존재,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존재잖아요. 녹수도 절로절로, 자연이니까 원래 존재하는 것이고, 산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산수간에 나도 그렇게 존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연처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늙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은 좋은 거죠. 그죠? 자연 친화고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고 뭐 이런 존재입니다. A는 화자가 현재 거처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의 해석을 옳다고 보고 낸 거잖아요. 근데 저 청산에 살으리였다가 청산에 살고 있다, 청산에 살고 싶다, 뭐 청산에 살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안 됩니다. 문제를 내면 뭐 어쨌든 이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B는 화자가 거처하기를 바라는 공간에 해당한다.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화자가 거처하기를 바라는 공간 맞잖아. 그 다음에 2번을 볼까? 1번이 답인가? 2번 볼까요? A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가리키고 B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지닌 대상이다. 뭐야 이것도 맞잖아. 뭐지? 그러면 이제 얘 해석을 봐야겠는데 소망하는 세계가 좀 더 맞지 않나?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자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현실을 벗어난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여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초월적 공간이잖아. 초월적 공간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고 지금 이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1번보다는 2번이겠죠. 현재 거처하는 공간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죠? 초월적 공간이니까. 1번보다는 2번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맞는 선택지가 있는지 밑에를 좀 보죠.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화자가 멀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3번은 틀렸네요. B가 틀렸어요. B가. 화자가 멀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애는 아니니까. A는 화자가 현실을 벗어나 도피하고자 하는 세계. 이거 맞거든요. 이거.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아니죠. 이거 틀렸네요.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이다 그러면 부정이어야 되는데 얘가 부정이 아니니까. 화자의 세속적인 욕망이 이거 헛소리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사실 A가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4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가 맞다고 딱 단정짓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해석을 좀 이렇게 열어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혹시 이렇게 이제 충돌이 날 경우에는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집에서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관점을 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필기 학교 선생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보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술형 강술입니다. 삶의 고뇌를 잠시 잊도록 하는 것 강술. 됐죠? 끝. 자, 동동입니다. 동동은 고려가요긴 한데 이게 이제 원령체 시가라고 되어 있죠. 이 원령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월이 어쩌고, 2월이 어쩌고, 3월은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월별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원령체라 그래요. 여러분이 배우는 시조가 아니라 고전 시가 중에 원령체로 된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동이랑 농가원령가라고 걔는 이름에 원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가 원령체 시가가 되겠는데 아무튼 얘는 원령체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격을 보면 송도적 이런 말 나오죠. 이건 이제 송축, 칭송, 예찬 이런 겁니다. 칭송이나 예찬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이라고 되어 있죠. 임을 칭송하고 예찬하고 그리고 이제 연모하는 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세시풍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시풍속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절기들, 그다음에 풍속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때때로 그러니까 해마다 세시라는 게 해마다라는 뜻이거든요. 해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풍속들이죠. 예를 들면 단오, 그다음에 뭐 설, 또 추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청명, 한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시풍속이라고 불러요. 그런 세시풍속들이 좀 드러나 있다. 그래서 뭐 6월에는 이런 세시풍속이 있고 그런 게 드러나고 5월에는 단오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이게 서사인데 이 서사는 궁중음악의 편입됨에 추가된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랑 내용이 좀 맞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궁중음악에 편입되면서 추가된 부분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이 곰배 림배가 앞에 뒤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곰배가 뒤일 거야 아마. 뒤에 앞에 이런 뜻일 텐데 어쨌든 덕과 복을 바친다는 거예요. 덕과 복을 바친다. 덕이여 복이라 하날 호날 나사라 오소이다. 덕과 복이라는 것을 나사라는 바치러 이런 뜻이에요. 바치러 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한테 할 만한 이야기죠. 임금께 덕을 바치고 복을 바치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으동동다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죠. 동동다리에서 이 동동이 제목이 된 건데 이 아으동동다리는 의성어, 이 동동이 의성어입니다. 동동이 의성어고 북치는 소리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후렴구 이건 아시겠죠? 연의 끝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후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월령을 보죠. 정월은 1월이죠. 정월 요 시옷은 이제 그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거죠. 정월의 이렇게 해석됩니다. 정월의 날인물 내리는 물이에요. 해석은 안 써드립니다.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정월의 내리는 물은 흘러내리는 이런 뜻이겠죠. 흘러내리는 물은 요거 체크를 안 했네. 아으는 여음구예요. 여음구. 이것도 이제 매연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음구.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죠. 뜻은 없고, 뜻은 없는데 운율을 맞추기 위해 넣었다. 이거 여음구라 그래요. 뜻이 없겠죠. 정월 내리는 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릿 가운데 누리는 세상이란 뜻이죠. 누리 세상 가운데 나곤 태어난 몸이여
이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 돼. 다시. 됐다.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이여. 이것은 화자 자신.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이여. 하홀로열셔.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동동다리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기서 날인물이 객관적 상관물이고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고 써놨죠. 이건 뭐냐면 나는 변함없이 혼자 살아가는데 저 정월에 흘러내리는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월이면 이게 음력일 테니까 한 2월 정도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슬 얼었던 물들이 조금씩 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때는 정월 그러니까 2월이면 훨씬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4월까지 춥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3월이면 봄이었어요. 예전엔 3, 4, 5가 봄이고 3월 되면 좀 덜 춥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2월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물은 얼었던 물, 겨울 동안 얼었던 물은 이제 슬슬 풀리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월에 흘러내리는 물이 화자와 대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월령.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다호라는 같다, 뭐뭐 같다 이런 뜻이고요. 직유법이죠. 따지자면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즈티샷단데 이건 모습이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만인을 비추이실 모습이시도다. 그래서 이 등불이 곧 임이라는 겁니다. 임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등불 같다는 거냐면 임의 모습이 등불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 모습이 등불 같다. 아 그리고 이걸 안 썼는데 이건 지금 연등제 2월이 되면 연등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세시풍속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켜있는 등불처럼 우리 이미 저 등불 같다.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이러면서 우리의 임을 예찬, 칭찬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예찬적 태도고요. 그래서 이 등불은 임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3월나며 개한. 개는 10개자죠. 그래서 여기서 피다예요. 피다. 아으 만춘 다렛고지요. 만춘은 늦봄이고요. 죄송합니다. 늦봄이 아니라 가득한 봄. 그러니까 한창 봄을 얘기하죠. 한창 봄이고 다렛고지여는 진달래꽃이에요. 그런데 이 진달래꽃도 임의 모습을 비유한 거야. 뒤에 보면 나와. 남이 부러워할 즈을 모습을 디녀 지녀 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래꼬지가 진달래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다.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임의 모습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3월나며 핀 아으 가득한 봄에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나셨다. 아으동동다리. 됐죠? 그 다음에 4월. 4월 아니 잊지 않고 아으 오실시어 곧꼬리세요. 오셨군요. 꾀꼬리세요. 그러니까 4월이 되니까 꾀꼬리새가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4월을 잊지 않고 오셨군요. 꾀꼬리세요. 그런데 무슨다는 무엇하느라 이런 뜻이에요. 왜 때문에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여러분 이 녹사라는 단어가 맨날 나오는데 녹사는 하급 무관입니다. 하급 무관. 무엇하느라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녹사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급 무관인 남성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무리 뭐 양반은 양반끼리 결혼하고 평민은 평민끼리 결혼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하급 무관들은 평민들을 이렇게, 사실 이게 결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뭐 썸을 탄다거나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훌러덩 떠나버리면 또 이 평민들은 그 남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다.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고려 시대니까 좀 조선 시대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다리. 그 다음에 5월 5일에 아으, 여러분 5월 5일은 단오죠. 단오예요. 어린이날 아닙니다. 단오. 아으, 수린날 아침 야근. 수린날이 단오예요. 단오날 아침 야근. 그러니까 이제 단오날 아침에 좋은 이런 곡식들이라든가 뭐 이런 약재들 이런 것들을 먹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수린날 아침 야근. 즈문헬. 즈문은 천이고요. 해는 년이죠. 천년. 리을은 그 목적격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년을 장존하샬, 오래오래 사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바칩니다. 임에게 바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에게 5월 5일 단오날에 약을 바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아으 동동다리. 그래서 이 약은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다. 그 다음에 6월입니다. 6월 보름에 아으 별에, 벼랑에, 벼랑 알죠? 절벽. 발효, 버려진. 이거 발효를 버려진으로 해석해야 돼. 버린이 아니라. 빛 따오라. 빛 같구나. 6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6월은 그 유두일이라고 해서 세시풍속이에요. 이날 뭘 하냐면 여자들이 머리를 감습니다. 우리는 매일 감지만, 매일 감냐? 네, 매일 감아라. 매일 감지만. 근데 이때 못 살겠다.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아무튼 그 뭐야 무슨 얘기가 있었어? 그때는 이제 머리를 자주 안 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날들에 좀 감는 거죠. 예, 특별한 날들에 감아요. 단오날 감겠죠. 단오날. 그리고 이제 유두일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감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유두일에. 그래서 머리를 감은 다음에 머리를 빗고 그 빗을 꺾어서 벼랑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거겠죠. 네. 아무튼 근데 그 빗을 버리고 보니까 저게 왠지 나 같은 거야. 예? 저게 버려져 있는 저 빗이 왠지 나 같은 거지. 6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내가 화자를 비유한 소재, 화자를 대변하는 소재. 돌아보실 임을 적곰 존니노이다. 돌아보실 임이 나를 돌아볼 거라 이거죠. 적곰 잠시 존니노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이 나를 버렸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저 버려진 빛을 보니까 나 같아. 나도 임한테 버려졌거든. 그래서 버리고 가더라도 나를 한 번쯤 돌아보겠지. 그 임을 내가 쫓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으 동동다리. 그래서 6월은 이 버려진 여성의 그 어떤 슬픔, 애상감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이 안 나와 있네요. 8월입니다. 바로. 원래는 7월도 있어요. 원래는 8월. 8월 보름에 8월 보름이 뭐예요? 추석이죠. 네, 8월 보름은 추석입니다. 아으 가베 날이 많은 가베가 추석이에요. 가베 추석입니다. 가베 날이 많은 님을 모셔려곤 님을 모시고 려다는 가다 살다 이런 의미죠. 님을 모시고 살아야 오늘날이 가베셨다 한가위입니다. 8월 보름은 아으 한가위 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살아야 오늘이 한가위 날입니다. 그러니까 임이 없으면 한가위 같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한테 이 한가위는 굉장히 큰 의미죠. 추수감사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그 풍요로움을 한껏 즐기는 날 이게 한가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년에 가장 큰 축제 같은 날인데 임이 없으니까 한가위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으 동동다리. 그 다음에 9월 9일
이 9월 9일은 중양절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풍속과 같아요. 중국에도 중양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9월 9일 중양절이고 이때 한창 국화가 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중양절에는 국화꽃을 머리에 꽂고 꽃놀이를 가요. 네, 그런 풍습이 있어요. 나중에 다른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올 거야. 머리에 꽃을 꼭 꽂아야 되냐? 꼭 꽂아야 됩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머리에 꽃을 꽂고 꽃놀이를 가서 꽃 같은 거 꺾어가지고 그걸로 화전을 해먹습니다. 뭐 머리에 꽂았던 걸로 화전을 해먹든가. 더러운데 머리 잘 감지도 않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양절이고요.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황화 이게 이제 노란 국화죠. 노란 국화꽃이 안에 드니 집안에 드니 새셔 가만하여라. 이거는 집의 그 분위기가 뭔가 이제 그 향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향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새셔 가만하여라. 향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동동다리. 자, 그래서 이 9월령이 조금 그 임이랑 관련이 없죠. 그죠? 임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월도 지금 패스가 됐네요. 없네. 11월 봉당자리에 봉당자리는 뭐냐면 집과 집 사이 바닥 땅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과 집 사이라는 게 다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집이 채가 여러 채가 있는 거 알죠? 안채, 행랑채, 뭐 별채, 이런 사랑채 이런 식으로 집 뭐라 그래야 돼? 집덩이라 그래야 되나? 집덩이가 건물이 여러 개가 지어져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집이죠. 그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제 마당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집과 집 사이에 좁은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땅바닥. 봉당 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아니 거길 왜 눕냐고. 나 이해가 잘 안 돼. 왜 거기 누워 있는 거야? 어쨌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울 텐데. 슬을 살아온디어. 슬프구나. 슬프게 살아가는구나. 슬픈 일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슬픈 일이구나. 슬프게 살아가는구나. 고운일 스시옴열셔. 고운임과 스시옴 헤어져 떨어져 멸셔 살아가는구나. 슬프구나. 고운님과 떨어져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의 처지가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그걸 더 슬퍼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당 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있나 봐요. 이상한 친구네. 동동다리.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만끽하고 있다. 그죠? 어쨌든 임의 부재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월 분디 남가로 부러진 나뭇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부러진 나뭇가지로 깎은 나살 반잇. 나살이 뭐였죠? 아까 받치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받치는 상 위에 이제 받치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접하는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받치는 반은 상이에요. 상. 쟁반할 때 반자입니다. 소반, 쟁반 뭐 이런 거 할 때 반자. 그런 상이에요. 상. 밥상 할 때 상. 받치는 상의 지어다호라. 지어 같구나. 지어는 젓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나뭇가지로 깎은 상 위에 젓가락 같다. 이런 얘기예요. 님이 알패 들어 어리노니 임의 앞에 들어 누워 어리노니는 가지런히 누우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가 젓가락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임 앞에 누웠어. 나를 집어가세요. 이러면서 임 앞에 이렇게 누웠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보면 손님 다른 손님이 가져다 물압삼노이다. 손님이 가져가 물었어. 그러니까 나는 임한테 나를 데려가라고
젓가락인데 내가 젓가락인데 이마페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마페 가서 누웠단 말이야. 근데 다른 손님이 나를 가져다가 물어버린 거야. 이 어떤 기구한 운명이죠. 예. 임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저 젓가락이 나갔구나. 임을 못 만나는구나. 역시 임의 부재, 임을 만나지 못하는 그 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됐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정월령에서는 날인물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 맞죠? 3월령에서는 달의 꼬지를 통해 계절감, 봄이니까. 4월령에서는 녹사님이란 말을 통해 임의 신분 맞죠? 5월령에서는 아침약을 통해 임에 대한 정성, 사랑 맞죠? 8월령에서는 가배를 통해 달에 맞게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맞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묘사는 아닙니다. 네. 이 묘사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묘사면 한가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가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가배라고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5번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가 맞더라도 뒷부분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은 이걸 낚였다, 함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국어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수능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뭐 킬러 문항 뺀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되게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막 등급 컷이 2등급 컷이 엄매 같은 경우에 70점대가 나오고 미쳤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앴더니 더 어려워졌다. 예, 뭐 이런 우스갯소리는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킬러 문항 그러니까 킬러 지문 어려운 내용의 지문을 뺐어. 과학 같은 경우에 그래프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기엔 조금 편하겠죠. 근데 선택지에 장난질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 이래. 이런 식이야 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솔직히 좀 이번 수능 거지 같은 게 문장을 일부러 이상하게 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을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아 어순을. 근데 그따위로 냈더라고. 일부러 이상하게. 이건 좀 별로지 않나. 예.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뭐 이렇게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이런 거야. 얼마든지 틀리게 내도 되죠. 예. 그거는 지들이 뭐 잘 풀어야지 애들이. 근데 문장 자체를 좀 이상하게 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건 국가고시로서 좀 쪽팔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외국글 번역해 놓은 것처럼 문장을 그렇게 내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뭐 아무튼 깨알 디스였고요. 자, 5번이고요. 2번은 자, 윗글의 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등불은 높이 켜있어 많은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거 맞죠? 임의 높은 덕망을 비유한 것이다. 뭐 임을 비유한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임의 모습을 비유한 거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임의 높은 덕을 비유한 것이라고 했죠. 맞나? 2번 곧골이 새는 때를 잊지 않고 돌아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맞네요. 이건 맞네 그죠? 곧골이 새는 돌아왔잖아. 돌아오지는 않는 임과 대조적이다. 맞죠? 2번은 맞습니다. 3번 빛은 벼랑에 버려진 것 맞죠?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서글픈 처지 맞네요. 봉당사리는 임에 부재하는 공간. 임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을 보여준다. 맞네요. 뭐야? 2번인가? 1번인가? 지어는 소반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맞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화자의 다소곳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맞는데? 그럼 진짜 1번인가?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임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임의 덕을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1번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한테는 뭐 내가 임의 모습을 비유한 거야라고 했으니까 1번 잘 모르겠는데 근데 5번이나 4번이나 이런 데 가면 더 틀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봤는데 틀린 게 없는데 1번인가? 잠깐만요. 네, 1번이 맞네요. 1번은 적절하고요. 답이 5번으로 돼 있는데 저는 좀 별로네요, 이거 문제가. 이게 왜 5번이냐?
그러니까 이 저는 화자의 비극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다소곳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저는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따구로 내면 안 됩니다. 예, 이따구로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극적인 모습이어도 다소곳할 수 있죠. 다소곳한 모습이어서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배울까봐 그래요. 새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비극적인 모습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선택지에 다소곳한 모습이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더라고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비극적이더라도 다소곳할 수 있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라고 제가 이제 알려주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문제를 너무 중학교식으로 낸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예.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건 왜 들어간지 모르겠고 이런 말은 이게 틀렸다는데 글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써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맞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아이씨 봐야 되잖아.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기억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맞죠? 모모란 모모에 받잡고 모모란 모모에 받잡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대구법인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대꾸법은 다른 거예요. 네, 대꾸법이 좀 더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꾸법이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되는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얘는 둘 다 됩니다. 얘는 대꾸법이니까. 근데 이게 시적 의미를 강화하나?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시적 의미를 강화해? 아니죠. 네, 아닙니다. 1번 틀렸네요. 그죠? 자, 2번 리듬감을 조성하고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거는 아의동동다리 아니에요. 좀 전에 봤는데 아의동동다리거든요. 후렴구거든요.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무슨다 아니야? 예. 무엇 하느라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의문형으로 볼 수 있어요. 의문형으로. 감탄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문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네요. 어디 갔어? 네, 맞아요. 원망의 마음도 맞죠? 감각적 소재를 등장시켜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한다. 여러분 감각적 소재가 뭐예요? 감각적 소재 이거잖아. 황화꽃이 안에 드니 새셔가만 해라. 이거 후각이잖아. 그죠? 그게 감각적 소재입니다. 감각적 소재 맞아요.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절망적 심정을 강조한다. 미음. 스를 사람 되어 고운 일 스시옵녀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네요. 그죠? 이건 혼잣말이에요. 말을 건네는 방식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 그대, 당신, 그리고 부르는 대상.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닙니다. 뭐야? 5번 틀렸는데? 1번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1번을 맞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왜냐면 5번은 확실히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틀렸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좀 써놓으세요. 뭐냐면 답을 고를 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앞에는 표현 방식, 뒤에는 효과. 표현 방식, 효과, 표현 방식, 효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효과일까요? 표현 방식일까요?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객관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효과 같은 경우는 보통 정서라든가 뭐 느껴진다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주관적이에요. 좀. 그래서 이게 주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 사람은 맞다고 봤잖아. 문제를 낸 사람은. 근데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기억은 서사인데 서사가 전체 시의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 방식 자체가 틀린 게 5번이에요. 네, 말을 가내는 방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을 아마 답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건 좀 문제가 이상하다. 2번도 이상하고 3번도 이상하고 아마 이제 같은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윗글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원형체는 달거리 형식이라고 하는데 뭐야 이게? 어떻게 시장을 전개하는 거지? 월별로 뭐 그걸 쓰라는 건가? 네, 뭐 답지 봤더니 이상하게 돼 있네요.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고 되게 당연한 얘기. 1년을 12달로 나누어. 참네. 그럼 1년을 12달로 나누지 뭘로 나누냐. 씨. 월별로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형체 뭔지만 아시면 돼요. 네, 월마다 1월이 어쩌고 2월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걸 월형체라고 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한림별곡이에요. 한림별곡은 경기체가고 이게 이제 종종 언급이 되긴 하는데 잘 배우지는 않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좋은 작품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글들은 보통 뭐 문학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작품들을 보통 가르치는데 사실 이 한림별곡은 뭐 그렇게 배울 만한 작품인가? 예, 그런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실제로도 이 경기체가라는 그 뭐라 그래 갈래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이거 하나입니다. 한림별곡 얘밖에 없어요. 경기체가에서 뭘 배운다고 하면 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배우고 안 배우고 할 정도로 경기체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근데 가끔 이제 언급이 되거나 내신에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살펴봅시다. 이 경기체가는 고려시대, 고려 말기 4대 부들의 문학이었어요. 뭐 잠깐 얘기는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 금방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려시대 4대 부들의 문학이었다. 그래서 고려가요가 고려시대 평민들의 문학이라면 경기체가는 고려시대 양반들의 귀족들의 문학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봅시다. 일단 성격을 보자. 성격을 보면 교술적이에요. 교술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서술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교술이에요. 교술갈래 들어보셨나요? 이 교술갈래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술이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교술적이다. 사실을 서술하여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게 이 경기체가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술이라는 건 우리나라 갈래 중에 교술갈래가 있어요. 수필도 교술갈래고 그 외에도 교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였지? 가전체 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교술이라는 단어는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실을 서술하여 교훈을 주고자 함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가 귀족들의 향락적 풍류생활, 신흥사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과시적 기계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내용 요것 때문에 이제 금방 없어진 거예요. 예, 너무 좀 풍류적이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게 없어. 예, 신흥사대부들이 지네 잘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자, 내용을 좀 보면 원슌문 사실 여러분 이거 제가 해석을 안 해드릴까 하다가 왜 몰라도 되거든. 예, 근데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원순의 문장, 인노의 시, 공노의 사륙 변려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거예요. 유원순이 쓴 문장이 있고 박일로가 쓴 시가 있고 이공로가 쓴 사륙 변려문이 있다. 이정원과 진알림의 쌍운주필이 있고 충기의 대책과 광균의 경이 있고 량경의 시와 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열거예요. 다 열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원순, 박일로, 이공로, 이정원이 이규보인데 진알림, 뭐 진화, 그 다음에 유충기, 민광균 얘네가 누구냐면 사대부야. 전부 다 얘네가 신진 사대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진 사대부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위시대양 경기 어떠하니 있고 시대양이라는 건 시를 짓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짓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 짓는 모습들이 어떠하냐 경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잘났지 대단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후렴구이고 과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금학사의 옥춘몽생 금학사가 이제 금의라는 사람인데 학사는 벼슬이겠죠.
금의의 옥슌뭉생 많은 제자, 그 문화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금학사의 옥슌뭉생 반복. 위 나조차 나까지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도대체 몇 명이냐? 엄청 많지. 우리 사대부들 쩔어주지. 뭐 이런 겁니다. 약간 옛날의 힙합인가? 힙합 보면 제가 힙합을 처음에 힙합 들을 때 좀 손발이 오글거려서 잘 못 들었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뭐 그 가사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내 잘났다 이런 내용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니넨 병신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으면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없긴 하던데 아닌가? 내가 안 듣는 건가? 뭐 아무튼 고려시대 힙합이 아닌가. 그 다음에 2장 당한서 당서와 한서. 자 이건 이제 옛날에 있어 당나라 때 한나라 때의 글들을 모아놓은 그 책이에요. 당서와 한서. 장노자 장자와 노자.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열거였잖아. 이것도 지금 다 열거야. 여긴 지금 책들을 열거하고 있죠. 장자와 노자 책이에요. 한류문집 한유와 유종원의 문집 그 글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백과 두보의 글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난대집은 한나라 문학집. 백낙천 시인 이름이에요. 백낙천이라는 시인의 시집. 그 다음에 시경과 서경, 주역과 춘추, 예기 이거는 이제 다 그 저거잖아. 그 뭐야 사서 오경에 들어가는 글들이죠. 네. 위 주조차 주석까지 주조처는 주석까지 내내 모두 외우는 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외운다 이거예요. 야 이걸 다 외우는 이거 봐라. 경기 어떠하냐? 우리 쩔어주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죠. 지금 구조가 똑같습니다. 쭉 이제 그 사대부들의 글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우리 쩔지 이거고, 이거는 사대부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읽는 책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야 우리 이렇게 글 많이 알아 똑똑해 이런 거예요. 경기 어떠하니고 역시 과시적이고 자부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태평광기 400여 권, 태평광기 400여 권. 위 영남은 두루 읽는 경기 어떠하냐. 여전히 이제 우리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학식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신흥사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과시적 기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1장과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8장이 있는데 4장은 제가 뭘 써놓은 게 없는데 이게 뭐냐면 다 술이야. 황금주, 백자주, 송주례주, 주겹주, 이화주, 오가피주 다 술이에요. 술을 나열했고 앵무잔, 술잔이겠죠. 호박, 배, 잔이에요. 잔배자입니다. 잔배자. 가득 부어 위 권상, 권하는. 옛날에는 이렇게 술을 권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이고 한 잔 드십시오 이러면서 술 따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권하는 문화가 있었고, 권하는 경기 어떠하냐. 뭐 이거 자랑할 만한 건가 이게? 어쨌든 풍류를 즐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유령도잠 량션옹의 유영도잠, 유영이라는 사람과 도잠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유영과 도잠 두 신선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인데 자연 친화하면서 신선처럼 살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유영 도잠 두 신선에 취한 경기 어떠하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영과 도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금 신선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술 마시는 모습, 풍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좀 향락적이다. 술 먹고 노는 거니까. 그 다음에 8장 당당당, 이거 의미 없습니다. 뒤에 당추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은 거예요. 당당당 당추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추자 조엽남기, 호두나무와 쥐엽나무, 홍실로 홍글이 매요이다. 그네를 맵니다. 그 붉은 실로 그네를 매요. 혁오시라 미로시라, 당겨라 밀어라. 정소년하, 정소년하. 위 내 가는데 남 갈시라,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다. 리을시라, 리을시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죠. 위 내 가는데 남 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이 오르고 싶어. 뭐 이런 거죠. 원래 그네 타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높이 올라가려고. 샤곡섬섬 상슈기래, 샤곡섬섬 상슈기래. 이 샤곡섬섬은 옥처럼 깎은, 뭐 옥처럼 깎은 두 손인데 옥 같은 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 같은 두 손에
휴슈동유 손을 잡고 노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게 이것도 자랑하는 건데 이게 자랑할 만한 거리인가? 그냥 노는 거거든요. 그네 타고 노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소년을 탐하는 그런 좀 뭐라 그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이렇게 어린 여자애들 막 이렇게 탐하고 약간 그런 나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약간 성추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이게 좀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한테 가르치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도 좀 해석은 이게 해석 나오나? 여기 보면 임과 손을 잡고 노는 광경으로 돼 있잖아요. 예쁘게 포장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요 정소년화 요 부분이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한 네, 그런 뭐라 그래 뭐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동색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린 소년을 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제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또 그 다른 참고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그냥 뭐 여자들이랑 그네 타고 노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얘네가 좀 노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위에 뭐 책 많이 읽고 어쩌고 이런 거는 자랑할 만한 한데 이게 지금 사대부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데 이걸 이제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안 배우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알아둘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은 요 대충 이런 거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거. 아, 이런 내용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네요. 유사한 소재를 열거. 맞죠? 열거 했죠? 운율감. 뭐 열거를 하면 운율감이 드러나겠죠. 기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디귿.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을 비교. 이건 헛소리네. 완전 헛소리다. 과거와 현재의 삶을 비교하는 건 없죠. 과장된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아니죠. 현실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이거 문제 너무 쉽게 냈네.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그겁니다. 위 경기 어떠하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의문형이에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대단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2번이 답이겠네요. 쉽다. 이지. 그 다음에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원슌무 인노시에 대해 시험을 보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 맞네. 이 시량이 죄송합니다. 이 시량이 그거네요. 그 시험을 보는 공간. 시를 짓는 공간이 아니다. 미안. 그러네. 이 시자가 그 시자가 아니네. 고쳐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네. 이 시자가 시험 볼 시자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요. 시험을 보는 모습 생각이 났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해서 그래. 나도 이걸 잘 안 해. 경기체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금학사의 옥춘문생 중에 한 명으로서의 자부심 맞죠? 당한서 장로자 등의 책을 읽고 외우는 것에 대한 긍지 맞네요. 유령도잠 양선홍처럼 풍류를 즐기는 모습 맞죠? 홍그리를 타며 홍그리 자꾸 나 이거 읽을 때마다 헝그리가 생각나죠? 헝그리 정신. 홍그리를 타며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아니죠? 안타까운 거 아닙니다. 자랑하고 있잖아. 5번이네요. 문제 너무 쉽게 낸 거 아닌가 이거? 경기체가만 너무 쉽게 냈는데. 그 다음에 기억에 담긴 심리요. 기억이 뭔데? 이거 손잡고 노는 그 모습 어떠하니 있고 자랑하는 거지 뭐. 심리 또 헛소리고요. 4번이네. 물론 이제 이 그 문제집에서는 이걸 임과 노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번인 겁니다. 실제로는 임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EBS가 그렇죠. EBS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이런 걸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퇴폐적이다라는 말을 좀 듣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기체가 왜 이걸 경기체가라고 하느냐? 경기 어떠하니고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경기 어떠하니고. 이 경기 어떠하니고가 반복돼서 이걸 경기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 경기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경기도 민요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경기체가라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경기 어떠하니고가 반복되니까 경기체가다. 이 경기체가라는 이름을 어떤 놈이 붙였을까요? 경기 어떠하니고가 반복된다고 경기체가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끝.